제10장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연계라고 하는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협의의 의미에서 수업과 평가와 구분되는 것이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수업평가를 다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배운 랄프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론을 보면 사실상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사는 전문가로서 이 세 가지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제가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UBD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UBD가 뭐의 약자죠? Understanding by Design의 약자였죠. 왜 UBD라고 부르나요? 교사가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해의 몇 가지 측면, 6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효과적이다. 그래서 교사의 그런 설계 능력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을 무슨 방향 설계라고 그랬죠?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역방향이라고 했나요?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가 유리되니까 평가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수업은 수업대로, 그러나 평가가 유리돼서 학생들은 이제 시험 대비만 하는, 그리고 평가는 오직 점수로만 환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행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과정은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잠재적 에너지,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설계도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그냥 프로그램하고 조금 달라요. 프로그램은 그냥 하나의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운영해야 될 하나의 도구나 장치 같은 거라면 교육과정은 목표가 무엇인지 또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잘 달성되었는지라고 하는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어떻다?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프로그램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왜? 학생이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목표를 포함해서 그 목표가 과연 잘 달성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질관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잘 달성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잘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무엇인가요? 그 판단이 바로 질관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UBD라고 빨간 글씨로 해놨죠. 왜 빨간 글씨로 해놨을까요? 평가를 먼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요? 그림 10-1에 미국 교육과정 수업평가 패러다임의 변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한국의 교사들인데 교사 교육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제 미국 걸 이렇게 배워야 되나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늘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성찰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미국 교육을 무조건 우월한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미국을 이제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식민주의적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최근에 교육학 이론에서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후기 식민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찰을.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학 이론이 주로 미국에서 발전해 왔고 한국에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까 미국 교육 과정의 변천사를 아는 것이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행동주의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교육 심리학 시간에 파블로프나 스키너 이런 학자들을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라고 배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쭉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1980년대 이후니까 그 이후까지 한 7, 80년 동안 행동주의가 주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뭐가 등장하나요? 구성주의가 등장합니다. 구성주의는 어디에서 오나요? 그 소련에서 옵니다. 소비에트 유니온. 지금은 이제 다 1989년도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다 독립을 했죠. 그 중에 그 이제 지금 러시아가 제일 크고 강한 상태고 우리가 여러분이 교육 공학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는 또는 교육 철학 시간에 나오는 비거츠키가 바로 이 소비에트 유니온의 그 학자인데 한참 뒤에 교육과정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미국 학자인 제롬 브루너에 의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학생이 지식을 스스로 이제 구성하는 서로 협력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공학 시간에 나오는 협력 수업, PBL, 문제 중심 학습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구성주의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좀 점선으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교육과정이나 수업이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이라는 것은 조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구성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이게 지금 다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323페이지를 한번 323페이지와 또 324페이지 앞부분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도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렸는데 그 앞에서 그 셰퍼드라고 하는 학자가 상당히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았어요. 한국에서는 1990년대,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과정은 획일식이고 이제 전달식 수업이었죠. 또 체벌도 있었고 평가는 사지선다형이나 또 주로 이제 단답형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 평가를 했죠.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다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통합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이 통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식 평가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어요. 1990년대에 한국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뭐겠어요? 바로 구성주의의 도입입니다.
이 구성주의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 교육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필 위주의 서열식 평가만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여전히 수행평가 따로 일제식 평가 따로 하게 되죠. 그러나 2010년대에 특히 혁신교육이 등장하면서 학생중심 교육, 또 교육과정의 혁신, 과정중심 평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상당히 옛날이죠. 그렇지만 이때 한국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열린교육운동입니다. 그래서 325페이지 열린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특히 그전에는 이제 교사가 아주 권위적이고 학생은 수능적이었어요. 한국의 학교 문화가.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를 직접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그러한 그 전체주의적 획일적 문화를 좀 극복하자 해서 한국에 등장한 것이 뭐라고요? 열린교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실 공간도 좀 학생 중심적으로 바꾸고 체벌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씩 없어지긴 했죠. 이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체벌은 이제 혁신교육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체벌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K-팝이나 K-드라마나 또 우리가 이제 교역국 한 10위 안에 드는데 세계 무역에서 이제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최근에라도 체벌을 금지한 것은 굉장히 국격에 맞는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벌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교실 문화는 획일적이고 수능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해는 2025년입니다. 2022에 개정이 되면 보통 3년 정도 교육과정을 준비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올해부터 적용해요. 근데 다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러면 순차적이니까 몇 학년만 적용이 되나요? 1학년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2025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말을 그대로 찾아서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만든 것이지만 이 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임용고사라든지 또 교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말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학습량이 적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의 개선과 연계되어야 된다.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도
이제 피드백을 강화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질문이나 토의 토론 수업은 물론 이것은 이제 사실상 혁신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겠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 연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연계는 한국에서 최근 자유학기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학기제를 다 경험을 했죠. 여러분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기 전에 정말로 한국 교육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익숙한 거지만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앤 거죠. 없애고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없앤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도 하고 형성평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중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등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좀 해라.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해라. 프로젝트 학습도 해라. 이게 이제 정부가 학교에 권유한 거죠. 말이 권유지 실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해라 한 것입니다.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은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아주 최근 자료를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제 선택 활동이 있고 예술 체육이 있고 진로가 있고 동아리가 있죠. 동아리 활동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을 하고 예술 체육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또 뭐 앱도 개발하고 뭐 금융 경영을 포함해서 헌법, 법질서 이런 것을 갖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의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자유학기제가 사람들이 이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로 탐색 활동이 중요하다면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볼 필요가 있나요? 뭐, 안 보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유학기제는 바로 평가 혁신과 관련이 있다.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물론 수행평가나 이런 것은 받지만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이제 하고 있지만 혁신 교육을 하는 많은 그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1학년 2학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학년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여러분은 자유학년제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이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약간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과정 수업의 연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교사들이 일체화라고 불렀습니다. 329페이지 일체화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 문헌으로
이명섭, 정윤리, 김덕년 이런 선생님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이분들은 교육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국의 교사로서 외국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민주의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사의 그 능력으로 또 한국 교사들과 서로 협력해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는 조금 일치시키자. 특히 329페이지 중간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에 많이 갔기 때문에 교육과정 수업평가 그리고 학생부의 기록 이것을 일체화함으로써 성적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 교육을 좀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교육 정상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저는 한국 교사들의 힘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기록까지 연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그래서 교육연구자들, 저와 같은 교육연구자들은 교사들의 그런 실질적인 지식 생산 또는 지식 생성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 더 좀 강조해서 일체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330페이지 김덕년 선생님이 만드신 그림이 있고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서부터 출발하자. 수업 시간에 자거나 또 이해를 못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교사들의 실질적인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 내에서 단원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재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평가와 수업을 연계하자. 그리고 교과 사이에도 한번 융합을 해보고 또 교과와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그런 비교과 사이에서도 한번 융합을 한번 해보자. 주제 중심으로.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실제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배움 중심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평가가 유리되면 안 되니까 교육과정 수업과 밀접한 평가 도구를 한번 개발해 보고 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교사들이 직접 만들고 서로 연수도 하고 연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도와주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사들의 실질적 그런 노력과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존중해서 329페이지에서부터 332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흔히 어떤 질문을 하나요?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험에 맞추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평가의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하도록 이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조형한다, 형태를 만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그림이 교육부에서 직접 그린 거예요.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가르칠 때,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그 책을 집필할 때 교육부 문서나 그림 같은 걸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임용고사라든지 또 교사가 됐을 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제 이런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냥 학생 하나죠? 네, 학생 하나를 절대적으로 A, B, C, D 평가하는 것이고,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했냐, 그 상위 뭐 1이다, 얼마나 잘했냐,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못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한 이 정도다 그러면 뭐 이 정도가 나보다 더 많고 또 이 정도가 또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 비교 집단 내에서 나의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상대평가죠. 그래서 그것을 상대평가를 규준 참조 평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게 332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 규준. 규준 참조 평가하고 또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은 이제 준거에 의한 거죠. 준거 참조 평가.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규준 참조 평가는 normal distribution에서 이 normal, 이것이 norm, 이것이 규준의 그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준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인 준거에 따라 또는 규준 norm, normal distribution에 따라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리죠. 그래서 5단계 평가가 있기도 하고 또 음악체육과 같이 이런 것은 3단계, 또 어떤 과목은 이수했나 이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있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사가 가르치고 또 교사가 평가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교수학습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취 기준이 교수학습과 평가의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 성취 기준이 된다.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딱 보고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그 가르치는 기준, 학생이 이제 배우는 기준, 평가의 기준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는 이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러분이 한 번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을 거예요. 수능 점수 확인하러. 수능 출제 기관입니다. 이제 교육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더 정확하지만 사실상 내용상 수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곳이니까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최근의 방향은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보다는 학생을 돕고 개선하는 평가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9등급제 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5등급제 2025년 기준으로 이것은 서열화하는 것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 고등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와 내신 그 상대평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지금 12년 학교를 다니고 있죠. 고등학교는 아직 서열화가 남아있지만 초1에서 중3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서열화보다는 이런 준거에 의한 과정 중심 평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수학습 기준이 되고 이게 평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과정 수업 학습을 연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지금 이 책에서 그 교육과정 수업 평가 연계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교육부도 거의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교재 내용을 보면 성장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지만 사실상 구분된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성장 중심 평가는 학습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결국은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과, 점수만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과정 중에 해라. 이런 것이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이지만 강조점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그래서 형성 평가나 여기에서 지금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특정 평가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총괄 평가다, 무슨 또 형성 평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원칙적으로 표명한 방향 같은 거죠. 패러다임.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고, 또 점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특성과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라.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를 해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피드백을 해야 된다. 다시 성장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강조한다? 실제로 성장을 해서 피드백을 줘야지 점수를 판명하고 그냥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니다. 또 과정 중심은 과정이 결과의 반대니까 결과 중심을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특정한 평가 방식은 아니다. 자, 루브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나 루브릭 같은 단어들은 조금 다 영어죠. 영어라서 피드백은 환류라고도 하고 루브릭은 채점 기준인데, 사실상 한국어가 이렇게 발음 끼우다 보니까 영어가 그 한국어라고 하는 맥락 속에 들어오기가 좋죠. 왜냐하면 발음 끼우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가 잘 섞여요. 한국어가 영어와.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 루브릭 같은 경우를 그냥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그냥 그렇게 쓰고, 그래서 환류란 말보다는 피드백을 요즘에 쓰고, 채점 기준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루브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게 이제 외래어죠. 네, 이제 외래어.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도 이게 이제 한국 단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뭐라고? 피드백이나 루브릭 말을 쓴다. 그럼 루브릭은 뭐냐? 채점 기준이다. 요즘에 피드백과 함께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루브릭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국어과 루브릭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의 책에는 3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40페이지. 그러면 자, 질문. 루브릭은 언제 사용되나요?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필평가 중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은 루브릭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단답형 수업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평가와 같이 질적으로 이제 여러 장이거나 논술과 같이 이렇게 점수를 판정함에 있어 깊게 한번 읽어보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야 하는 시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어떤 이제 과제를 냈는데 학생이 자료 수집 및 선정을 얼마나 잘했나, 설명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나, 문단 구성이 알맞게 되었나, 글이 통일적인가, 학생이 표현한 것이 객관적이고 명료한가, 이런 이제 각각의 그 준거를 만들고 이제 우수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고 또 이건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매겨야 되죠. 이렇게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왜 루브릭을 잘 알아야 되냐? 이 루브릭을 알고 있어야 잘 만들어 놔야만 여기에 맞게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피드백은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나의 강점을 알게 하고 또 약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개념을 잡았는데 그 개념이 틀린 개념을 잡았을 때 미스컨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오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는 오해죠. 오해의 개념. 그래서 오개념을 수정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다 인지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교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그런 자아존중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하는데 이 맞춤형 또는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드백을 함으로써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평가 전문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는 전문가로서 평가 방법을 잘 선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교사는 지필식이냐 뭐 서술형이냐 형성평가냐 이런 평가 방법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평가 방법이 제일 좋냐? 그것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평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습 목표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알아보는데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알맞은 평가 방법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또 과목별 특성과 수준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 좋은 평가 방법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이끌어 가야죠.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평가가 교수학습을 뭐라고 그랬나요? 조형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지필평가 같은 문제를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지필평가를 내기에 어려운 과목은 사실 영어, 국어, 이렇게 언어 과목, 사회 이런 것이 사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서답형, 논술형 문항을 잘 제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수행평가 과제를 내야 됩니다. 많은 교사들이 불필요한 수행평가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행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수행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낮은 수준의 능력만 오지선다형으로 보지 말고 문제 해결이나 창안이나 공감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답안지를 내면 오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평가하는 채점하는 게 아니죠. 기계가 채점하죠. 그렇지만 그걸 포함해서 채점 기준을 잘 개발하고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A, B, C, D, E 이런 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규준 참조 평가와 준거, 이건 크라이테리온이고 이것은 normal distribution에서 nor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해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결과 학생들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야 너는 이런 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경우에 또는 이제 대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학교교육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문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는 꼭 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이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권력관계를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 권한의 오남용을 조심해야 되고 또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성별이나 젠더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불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문화자본이 많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침을 준수하고 그 속에서 자율성을 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도구의 보안 같은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행정적인 것이고 윤리적이면서 그 다음에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죠. 이것은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권이니까요. 그래서 이 평가의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런 윤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문가의 그 요건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목적이 이끄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이끄는 평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절대평가니까 이 목적이 뭐였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수행평가인가 이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사는 피드백이나 형성평가를 많이 해야 되고 피드백의 원래 목적이 뭔가요? 학생들의 개별화, 맞춤형 이런 것이고 학생의 성장이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브릭은 교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루브릭을 미리 보여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래 학생들이 그 루브릭에 맞게 이제 그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평가가 그 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하게 이끌음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교육 목표 달성에 노출시키는 거죠. 이걸 조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다형 시험은 점수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다형 시험, 오지선다, 사지선다형 시험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행평가나 서술식은 바람직하다. 그것은 5개념이에요. 어떤 평가든지 간에 교육 목적 달성을 이끄는 평가가 제일 좋은 평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그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위긴스와 맥타이 같은 학자들이 UBD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평가를 중시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은 346페이지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꼭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346페이지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금방 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이해하기 쉽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몇 장이었나요? 10장이었죠, 아마. 제 10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